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합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내 집을 마련할 때 100% 원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가계 빚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중 가장 먼저 옥죄기에 들어간 것이 이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가계대출 옥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LTV하고 총부채 성환 비율 DTI를 60%에서 50%로 강화를 했고요. 8.2 대책 이후에는 더 강화가 됐습니다. LTV, DTI가 모두 40%씩 강화가 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대책도 추가가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요, 30%밖에 받을 수 없도록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통해서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조만간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정부가 이렇게 심한 규제를 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부채자는 1,857만 명이었고요. 그런데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당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125만 명인 것을 살펴보면요. 국민의 약 36%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1인당 7,747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이 가계부채 주 요인으로 왜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가계부채는요, 여러 가지 부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앞서서 부채자가 1,85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자가요, 62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출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데요. 부채 총액은 93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을 살 때 빚을 냈기 때문에 1인당 1억 5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머지 그리고 3분의 2가량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대출자입니다. 1,235만 명으로 조사가 되는데 이들의 부채 총액은 500조 원이었고요. 1인당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결국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이 더 비용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자가 그렇지 않은 대출자의 절반가량이지만 1인당 부채 규모는 4배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계부채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인데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빚 없이 집을 사는 건 역시 힘듭니다. 현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 가계부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1,40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규모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점은 소득 대비 부채의 비중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비중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을 하는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성장을 제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 만약에 부진해진다면 가계부채가 또 증가하고 다시 성장이 부진해지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벌써 2차례나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규제로 인한 효과는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제 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앞서서 가장 먼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을 그 LTV하고 DTI를 60%, 50%로 각각 강화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살펴봤습니다. 7월 달부터 이게 적용이 됐는데 같은 달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요. 6조 7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조 8억 8천억 원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데요. 그러니까 6.19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전혀 가계대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줄기는커녕 더 늘었는데요. 통상 7, 8월이 여름철 주택거래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기가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비수기였다는 점이 더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이 기간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자의 24.3%가량이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또 국내 전체 신규 주택 담보대출의 1%에서 2%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정부의 예측이 전혀 빗나갔고 오히려 초반 예상이 전혀 어긋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규제책을 발표한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6.19 대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자 그다음에 8.2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8.2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봤더니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8.2 대책을 통해서 서울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요. LTV하고 DTI 한도를 더 낮췄습니다. 40%로 대폭 강화했지만 은행 가계대출은 6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인 건데요. 8.2 대책 역시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또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추가되면서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 주춤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자 정부가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조금 줄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한쪽을 누르니까 또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1조 9천억 원 증가했던 신용대출이요. 8월 한 달 만에 3조 4천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히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신용대출로 옮기면서 빚을 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8.2 대책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1천억 원으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대출이 굉장히 폭증을 했는데 전달보다 무려 3배나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면서 신용대출이 갑자기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니까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까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겨간 건데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대출해주지 않자 이제 급한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 아니면 저축은행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4배 이상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2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대출 조이기만으로 오히려 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만으로는 오히려 대출의 질까지 악화시킬 뿐 가계부채 증가세가 떨어뜨리는 데는 효과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19 대책과 8.2 대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건데요. 사실상 2달에 한 번꼴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네, 말 그대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입니다. 가계부채를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들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투자 목적의 수요자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이 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장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DTI를 한식으로 바꾼 신 DTI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R의 도입 방안이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DTI는요,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득 대비 상환할 수 있는 부채의 비중을 의미를 합니다. 기존에는 DTI는요, 갚아야 할 부채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포함하면 됐는데요. 하지만 신 DTI는 다릅니다. 기존 대출금에 원리금을 포함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신 DTI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 산정 기준도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수요자가 왔을 때 대출을 해줄 때 그 수요자의 소득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득 산정 기준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DTI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 직전에 1년에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반면에요. 신 DTI는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1년간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평균 얼만큼 연소득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자산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소득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의미로 말을 하면 대출을 더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더 꼼꼼하게 책정을 해서 수요자들에게 더 깐깐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 DTI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정말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 DTI가 기존 DTI보다 더 세밀하게 소득 심사를 보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신 DTI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전문가들에서도 사실 이 신 DTI가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통된 의견은 가계부채의 양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 아니면 불법금융권으로 넘어갈 확률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지만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얼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신 DTI와 더불어서 DSR 도입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DSR이 도입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DSR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 DTI보다 더 강력한 대책입니다. 이번에 DSR에 관한 이제 그 로드맵이 담길 예정인데요. DSR은 아무래도 시장 여파가 큰 만큼 당장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방안을 내용을 넣은 다음에 이제 차츰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SR은요.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더해서 매년 갚아야 할 빚의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전세자금대출이나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자가 과연 얼만큼의 빚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소득을 갖고 있고 또 얼만큼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권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고 신용대출 같은 그런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상황은 참 좋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이게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자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 있는데 금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혼합형 상품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 5%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사실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덩달아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연말까지 금리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계속 오르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오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게 마련인데요. 이제 미국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규모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는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 줄이는 그런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수요자들은 대출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문제로 보고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출을 받을 길이 더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투기 세력을 잡는 건 좋지만 이러다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들어가고 금리도 상승하면서 정말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다,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일단 집값을 잡고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금리가 하반기에 오르고 또 가계대출 옥죄 대책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러다가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좀 우려스러운데요.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에는 이를 보완할 다른 방안이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